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랑 인문과학 파트 상식 부분 같이 공부할 조하나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페이지 7페이지고요. 섹션 11 문학 파트예요. 지금 보시면 뭐 문화, 뭐 미디어, 그다음에 문학, 뭐 국어, 한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고요. 상식이라는 거를 뭐 따로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약간 말에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챙기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같이 이제 앞으로 강의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상식이 좀 많이 쌓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책을 보시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앞에 이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파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론 파트를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강의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션별로 강의를 뭐 2강 내지는 3강 정도를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오늘 들어가실 문학 파트는 2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앞에 강은 키워드 중심의 이론 수업을 한번 같이 하고요. 그 다음 강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모든 문항을 다루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론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당연히 책을 먼저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까지 풀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키워드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한 강 동안에 다 다루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다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같은 섹션으로 이렇게 정리는 해놓긴 했지만 그렇게 연결시켜서 굳이 가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요도 위주로 키워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가장 기출이 자주 빈번히 되는 것들이 1순위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옆에 중요도가 손가락 개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4개, 5개짜리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손가락이 1개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최근에 뭐 기출문제에 등장을 했다든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7페이지고요. 테마 1 문화 일반 파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국보하고 보물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보 1호, 그 다음에 보물 1호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린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3호까지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한번 해둡시다.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국보 1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숭례문, 남대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써있는 건 숭례문이라고 쓰여 있죠. 얼마 전에 불타서도 문제가 됐었었는데 자, 국보 1호는 숭례문이고요.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거. 그 다음에 3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요 정도 3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물, 그 다음에 사적, 무형문화재까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3호까지 정도는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보물 1호 동대문인 건 다 아시죠? 흥인지문, 그 다음에 서울의 보신각종. 보신각종은 왜 종각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하철역에서는. 거기 보면은 그 종로 그 거리 넓은데 4거리인가 5거리인가 이렇게 4거리 정도 되는 종로 1가에 보면 보신각이 있어요. 한 번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신각이 보물 2호고요. 그 다음에 대원각사비가 3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적하고 무형문화재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랄게요. 일단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유형문화재와 구별되는 것이죠.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거, 그죠? 틀이 있는 거.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틀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뭐 공연 같은 것들, 노래라든지 공연, 춤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 2, 3호에서 종묘제례악, 양주, 별산대놀이, 그 다음에 남사당 놀이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7번에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손가락 4개나 붙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세계 문화유산 같이 한번 일단 윗줄에 있는 굵은 글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유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역사적 중요성, 뛰어난 예술성, 희귀성 등을 지니고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였다. 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뭐 키워드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사지선다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는요.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사지선이다 보면 4개에서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껴서 그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도 일단 3개니까 한번 알아둘게요. 문화, 자연, 그 다음에 복합유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유네스코라는 거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이지요. 자주 듣는 말인데 옆에 왼쪽에 보면은 날개 부분에 유네스코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 평화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다. 자,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를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다. 문화재 관련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일단 유네스코라는 기구는 세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과 자, 그다음에 이 유네스코가 뭐의 약자인지 정도는 알아둘까요? 자, 유네스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네이션스, 그다음에 에듀케이셔널,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cultural organiz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말로 하면은 뭐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렇게 해서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라고 유네스코의 약자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네스코의 본부는요, 프랑스의 파리에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마크가 있죠. 뭐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유네스코의 마크는 뭘 본따서 만든 거냐면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대해서 정리하는 김에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마크는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8번에 나오죠. 자, 세계 기록유산,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유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류의 소중한 기록 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라는 것. 자, 뭔가를 지정을 할 때는요, 그 몇 년마다인지 뭐 2년이든 3년이든 뭐 매년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2년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 기록유산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것들을 지정을 하는데 일단 이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총 9개를 등록을 시켜놓고 있다고 해요. 9개를 기록을 시켜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을 등록을 해놓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9개를 등록을 시켜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밑에 표에 보시면은요, 일단 세계 기록유산하고 그다음에 세계 무형유산하고
이렇게 나눠놨죠. 구분을 해서 등재를 시키고 있고요. 일단 세계 기록유산에서 우리나라에서 9개 등록을 했던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적은 4가지 보기를 구성을 하기도 하니까 이것이 9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한번 지금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훈민정음,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즉지심체 요절,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렇게 해서 총 9개 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날개 활용하시는 방법은 지금 우리 표에서도 지금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옆에 날개로 따로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 거는요. 1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테마 2에서 영화 연극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영화 파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3대 영화제. 이거는 가끔 하다가 우리 귀에 많이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칸 영화제에서 저번에 뭐 전도연 배우가 뭐 수상을 했던 거, 그다음에 뭐 김기덕 감독이 요번에도 황금사자상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 칸 영화제가 아니라 황금사자상을 뭐 수상을 했던 거. 자, 그런 것들이 다 3대 영화제를 에 대한 수상 내역을 우리가 지금 뉴스로 접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세계에서 3대 영화제, 가장 큰 영화제 3개를 들라고 하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처음에 뭐 칸 영화제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를린, 그다음에 베니스 영화제, 요렇게 해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베니스 영화제, 그다음에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가 있는데요. 자,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칸,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근데 이 3가지에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요. 일단 세계 3대 영화제가 아닌 것은 해서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종려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자. 그래서 상 이름이 사자상이라는 말이 뒤에 다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상 내역 보시면 일단 2004년에 김기덕 감독이 빈집이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황금사자상, 그 다음에 은사자상 이런 식으로 사자로 대표되는 그런 상을 수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또 곰이에요. 여기서는 사자고 여기서는 곰이고, 그래서 또 얘도 이제 뭐 황금, 은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의 차이를 두긴 하지만 이 2개가 어떤 상과 연결이 되는지도 문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자, 이거는 지금 세계의 3대 영화제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는요, 대종상이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되는데요. 일단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주관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세계의 3대 영화제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의 사정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특징에서 보시면 시기, 그 시상식이 열리는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년 8에서 9월에 열린다, 5월이다, 2월이다 이런 거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1번에 대종상 영화제 있죠? 미리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영화예술상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상이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거 3개 기억하고, 세계의 것 3개 기억하고, 우리나라 거 1개 합쳐서, 테마는 지금 분류되어 있지만, 키워드는 분류되어 있지만, 합쳐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30번에 아카데미상이라고 있죠. 자, 이 아카데미상, 다른 말로 오스카상이 되겠죠.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영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거. 전 세계 3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스카상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아카데미상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8페이지. 이제 영화 파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연극 파트로 넘어가 보는데요. 39번에 보면 경극이라고 있죠. 경극이 뭔지는 다 아시죠? 왜 이게 화장을 했다고 하기보다도 아예 가면을 쓴 정도의 그런 진한 분장을 하는 그런 배우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자, 경극은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연극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연극이고 그 옆에 날개로 보시면은요, 가부키라고 있죠. 그거는 일본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것, 일본의 것, 그래서 경극, 가부키도 알아두시고 가부키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연극으로 17세기 초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어 서민예술로 완성되었고 2009년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키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46번에 키노드라마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연극 파트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키노드라마 일단 보시면 연극에 영화의 기법을 가미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키노드라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연극에다가 영화의 기법을 가미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연극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의 차이점은 제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일단 연극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하고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다른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제약이죠.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건 아무래도 연극 쪽이 되겠죠.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연극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표현을 할 때도 무대 장치로,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수도,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도 제약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화는 길거리 장면이 필요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몇천 명 동원하는 영화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극의 제약을, 이런 것을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기법을 도입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하냐면은요. 그 영상을, 찍어온 영상을 이제 뒤에서 배경으로 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화의 것을 수용을 해서 연극의 단점 같은 것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을 키노드라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 한번 볼게요. 연극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야외 장면을 영화로 찍어 무대 위에 스크린에 삽입한 것이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갈게요. 21페이지. 자, 이제 영화, 연극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49번에 교향곡 한번 볼게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위해 작곡한 소나타다라고 했어요. 18에서 19세기 초 고전파 음악의 대표적인 장르로서 사악장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대규모의 기악곡이다. 자, 3대 교향곡. 자, 3가지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이렇게 3가지, 운명하고 미완성 교향곡, 그 다음에 비창, 이렇게 3가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현악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자, 관현악,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 이 관현악의 합주를 위한 게 바로 교향곡인 거고, 관현악을 보시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합주체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쯤인가 해서 음악 시험 보잖아요. 그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악기 배치도 이런 거 한번 보셨었죠? 지휘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휘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악기를 배치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뭘 넣고 이런 게 시험 문제화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부분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보시면은요, 악기는 일단 현악기, 그 다음에 목관악기, 그 다음에 금관악기, 타악기의 순서로 배치한다. 그래서 요 뒤에는 막 되게 큰 것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타악기가 마지막에 배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순서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목관악기에도, 그 다음에 금관악기에도, 타악기에도 어떤 종류의 악기들이 들어가는지 밑에 있는 표 한번 정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49번하고 50번 교향곡, 관현악 같이 엮어서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현악, 아까 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이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부터 오케스트라가 왔다는 것도 하나로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22고요. 52번에 국악의 빠르기라고 나와 있죠. 국악의 빠르기. 지금 이거 우리 문학 파트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문학 파트 가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 국악에는 판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판소리. 그러면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춘향가 같은 부분에서는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부분에서는 자진무리로 한다. 막 이런 것들. 휘몰이로 한다. 막 이런 것들. 그 장단이 있는 거죠. 빠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입에서 입으로 불리다가 공연이 되기도 하고 불리다가 나중에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운율이 있고 그다음에 빠르기가 있고 장단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국악의 빠르기를 하는 건 단지 문학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5가지로 구분하는 거 쉽게 기억을 한번 해둬 봅시다. 자, 일단은 제일 느린 부분은 진양조예요. 진양조는 뭐 지금 아까 춘향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춘향이가 서로 하면서 뭐 옥에 갇혀서 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진양조로 갈 수 있겠죠. 뭐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극적인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장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걸로 볼게요. 그럼 가장 빠른 게 일단 휘몰이 장단이에요. 휘몰이 장단.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서 5가지를 채워야 되는데요. 진양조 다음에는 이제 중몰이. 그 다음에 중중몰이. 그 다음에 잦은몰이. 휘몰이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봐두세요. 근데 어디 보면 이 중몰이를 중머리라고 표현한 데도 있거든요. 뭐 개의치 않으시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잦은몰이, 휘몰이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랑 세트로 옆에 있는 서양의 빠르기말 한번 보셔야겠죠? 23페이지고요. 57번의 빠르기말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여기서 일단 큰 글씨로는 5개 잡아놨죠? 아다지오 가장 느리고요.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프레스토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국악의 빠르기는 이 순서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서양의 빠르기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지시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빠르기말 단지 빠르기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지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아르고 해서 아주 느리고 폭넓게 그 다음에 아다지오 아주 느리고 침착하게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느리고까지는 똑같아요. 폭넓게와 침착하게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뭐 다음에 뭐 빠르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르고 해놓고서는 지금 아르고 같은 경우 아주 느리고 폭넓게잖아요. 근데 아주 느리고 침착하게라고 해서 이걸 오답으로 체크하게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해설, 설명까지도 지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4페이지 60번의 아리아 한번 보세요. 자,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에서 나오는 독창 가곡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독창이라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두시고요. 아리아는요, 독창.
독창이다라는 거 일단 이게 포인트고요. 지금 여기서 오페라, 그다음에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에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오페라, 칸타타, 그다음에 오라토리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 본문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요. 극적인 음악에 나타나는 기악 반주의 독창곡이다. 독창곡으로 음악적인 선율을 중시하고 가창력과 화려한 기교를 표현한다. 당연히 독창, 1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창력과 기교가 중요시 되겠죠. G선상의 아리아가 대표적이다. G선상의 아리아 여러분들 되게 엄청 많이 들으신 노래예요. 뭐 영화나 CF나 이런 데서도 자주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받아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는요. 종교적 악극이다라는 거. 종교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라토리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극화한 대규모의 종교적 악극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칸타타 같은 경우도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종교라고 했을 때는 오라토리오를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에서 오라토리오가 빠졌을 때는 칸타타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라토리오에서 종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칸타타 보시면요. 아리아, 중창, 합창 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가사의 내용에 따라 세속 칸타타, 종교 칸타타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종교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오라토리오에서는 대규모 종교적 악극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레나데라는 거는 이게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세레나데 막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율이 아름답고 그런 것들 낭만적인 사랑 노래가 많다라고 책에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세레나데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그냥 모차르트의 하프너 세레나데가 대표적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2번의 오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학, 연극, 미술적 요소들이 결합된 종합 무대 예술이다. 자, 오페라라는 거는 일단 누가 하나가 노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 예술이라는 말이 붙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본 대로 문학, 그 다음에 연극, 미술적 요소 모든 게 다 결합된 종합 무대 예술이다. 이 종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페라의 종류에서 25페이지에 왜 상식 보태기라는 박스가 있죠. 우리 책에서 구성을 할 때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본문 설명을 하고 본문의 박스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알아야 되는 것들 상식 보태기라고 해서 파란색 박스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오페라의 종류도 지금 여기서 4가지로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판소리. 지금 오페라라는 거는 일단 서양의 것이었고 요번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판소리. 아까 판소리라고 잠깐 판서를 했었는데 뭐 할 때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장단의 길이 얘기할 때 했었죠? 진양조부터 해가지고 휘몰이까지 이어지는 빠르기말 할 때 했었는데요. 일단 이 판소리라는 거는 한 명의 소리꾼이 창, 그 다음에 말, 몸짓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창은 그냥 소리, 음을 타지 않고 당연히 이건 뭐 음보로 나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똑같은 단어를 구사를 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그 리듬이 없는 그냥 말이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는 일단 말, 이게 창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도 지금 3가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이 말이 창이 아니라 말이 안일이에요. 지금까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말이라는 거는 안일이고요. 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소리, 노랫말, 그 운율이 있는 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 단어를 형성을 해서 운율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같은 경우는 대개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덩어리로 끊어 읽기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창,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짓.
이거를 발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냥 말만 하는 거, 그게 안일이, 그 다음에 창, 노래가락이 섞여 있는 거, 그게 소리, 그 다음에 몸짓이 발림,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고수라는 인물이 있다는 거. 이 고수는 일단 쉽게 북을 잡는 사람이 고수예요. 북을 잡으면서 옆에서 얘가 소리를 하거나 안일이를 할 때 얼쑤 뭐 이러면서 장단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북을 잡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추임새도 넣어준다. 그리고 그럼 얘는 북 플러스 그 다음에 추임새도 넣는다. 그 다음에 관객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열린 무대잖아요. 개방되어 있는 무대죠. 서양의 극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연을 하지만 우리들의 것은 우리 것을 보면 뭐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열린 무대에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무대 위에 올리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 고수가 북을 잡아서 반주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씨구나 좋구나 뭐 이런 것들 추임새를 넣어서 흥을 돋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자가 뭐 관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대답을 하는 그런 관객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고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판소리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5마당이라는 거. 원래 12마당이었죠. 원래 12마당이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시대가 거슬러 오면서 재정리한 것을 판소리 5마당으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1페이지에 있는 팝아트 한번 볼게요. 자, 이 팝아트라는 거는 그냥 예술을 순수 예술에만 머물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바로 팝아트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 이름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사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사진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콜라병 사진 뭐 대중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팝아트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보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놓치고 간 것들은 여러분들이라도 꼭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